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항미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과 오후 두 번이나 생중계로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까지 하면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임명을 직접 깜짝 발표했습니다. 각각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관련 내용 분석해 보고요. 향후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만남에서 나올 의제들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당선인 2차 모임을 오늘 가졌습니다. 윤재욱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지 않기로 했는데요. 원내대표 선출은 다음 달 3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당선되면서 육선 고지를 밟은 국회 부의장 후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모시고 여당 재건 방안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청년 비서관 청년 정치크루 이동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단 오늘 두 번이나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임명 소식을 기자들에게 직접 전달했는데 우선은 오전에 윤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5선의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고요. 브리핑 시작 3분 전에 기자들에게 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공지도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소통 방식이 좀 바뀌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의 답변은 뭐였는지 일단 이야기 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제가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우선은 하루에 2번 브리핑을 직접 했습니다. 임명 소식을 전하면서 짧은 질의응답도 받았고요. 이런 식으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한 게 한 1년 5개월 만이다라고 하던데 일단 세 분께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들어볼게요. 신주호 대변인님. 먼저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난 그 민심을 가감없이 듣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고 또 오늘은 이제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두 분을 발표했는데요.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두 분 다 이제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특히 정진석 의원 같은 분은 이제 저희 당에서 원내대표도 하셨었고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또 국회 사무총장 등을 두루 겸직하시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뼈가 굵은 분입니다. 대통령께도 가감없이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홍철호 전 의원 같은 분도 이번에 비록 낙선하셨지만 이분도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게다가 홍철호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 체제 때 전략기획 부총장을 맡으셨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도 당직을 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개혁신당이 비록 세석이지만 그 어느 당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부를 향한 그 어느 공세도 펼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준석 대표 측
그러니까 개혁신당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잘 수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인사적인 측면 말고요. 오늘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와서 직접 발표하고 질문도 받았던 이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소통하겠다, 이제 소통하겠다. 변화하겠다. 예. 그 쇄신의 첫 시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사실 그 동안에 많은 그 언론인들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도 없었고 예. 일방향적인 소통을 하신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이번 기회로 해서 쌍방향 쪽으로 소통을 한 다음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미진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네네. 앞으로 변화하겠다라는 그 모습이 저는 이번에 많이 드러났다고 평가합니다. 예, 박성민 비서관님, 뭐 참 오랜만이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보면서 오후에 한 번 더 하신다고 하면 좀 당황하기도 했었고 네. 일단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또 뭐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행보와 또 연관이 있을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약간 소통 벼락치기 하는 그런 소통 벼락치기. 네, 좀 예. 그런 느낌인데 예.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 안 했던 거 갑자기 몰아서 하시는 느낌인데요. 근데 뭐 벌써부터 좀 박하게 평가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핵심은 이게 빈수레가 요란한 건지 진짜 수레가 채워진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좀 되게 이례적으로 뭐 이렇게 브리핑도 나서서 하시고 이런 건 되게 큰 변화긴 합니다만 네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아직은 약간 판단하기가 이른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소통이라는 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하는 게 사실은 소통이 아니라 이제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예. 그것을 수용하느냐 그러니까 포용할 수 있느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리고 네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들도 들을 수 있느냐 이게 결국 핵심일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대통령이 완전히 바뀌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지금 이런 모습들 좀 보면서요. 그럼 우리도 미국식으로 약간 앞으로 수석분들 임명될 때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주요 인사들을 소개하고 뭐 배경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정무수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장관보다도 중요할 수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데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은 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저는 오늘 보면서 진짜 선거가 무섭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언론에도 잘 나오지도 않고 어떤 결정에 있어서도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들은 저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 의지가 얼마나 갈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만 해도 처음에 이제 뭐 도어 스태핑이나 이런 것들 하시면서 이제 기자분들 만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다가도 상황이 불리해지면은 바로 또 이제 뭐 그걸 중단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 노력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또 이제 향후 이제 어떤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내용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3님 대통령이 하루에 2번 브리핑을 한 것은 총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지속적인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까 정진석 의원에 대한 그 평가는 좀 들어봤고요. 그럼 박승 비서관님 지금 소통의 적임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또 여야의 평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장고 끝에 정진석 의원을 용산의 구원 투수로 일종의 결정을 한 것은 아무래도 첫 정치인 비서실장을 좀 임명을 해서 뭔가 소통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과 감각을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해석으로 봐도 될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제가 늘 이 인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던 게 네네. 정치인 출신이 오든 비정치인 출신이 오든 사실 이 자리에 누가 오는 것보다 결국 대통령께서 쓴소리를 얼마나 수용하는지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얼마나 바뀌시는지가 핵심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리 이제 정치 경험이 풍부한 비서실장이 와서 대통령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계속 이제 본인 뜻대로 하시면 네네. 뭐 계속 악화되는 거죠, 민심은. 그런 의미에서 예. 지금 정진석 실장께서 뭐 이제 임명이 막 되셨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분이 이제 기자분들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대통령에게 정치를 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각별한 그 인연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는 만큼 예. 과연 쓴소리를 잘 할 것이냐. 사실은 뭐 서로 좀 그냥 이해하고 품어주고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고 네네. 오히려 조금 대통령과 거리감이 있는 인사가 좀 비서실장에 임명이 되었을 때 네. 인선에서 오는 감동은 더 극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말도 더 보탰습니다. 정진석 의원께서요.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의 객관적인 관점을 전달하겠다 이런 뜻도 전했는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친구 사이에도 되게 친한 사이면 내가 널 아니까 생각해서 얘기한 거라서 좀 쓴소리 하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가까우니까 마음 상할까 봐 못하기도 하는데 어느 쪽입니까 이동수 대표님? 저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식 쓴소리가 될 수도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그냥 진짜 이제 가감 없이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전하면은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어떤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적당히 이제 정진석 전 이제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순화해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혹은 예, 예. 이 당원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그 정도로는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진짜 어떤 날것의 의견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예. 거기에 이제 발맞춰 가지고 대통령 역시도 이제 아무리 좋은 의견이 들어와도 기분 나쁘다고 안 들으면은 또 이제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남기현님, 정진석 의원님은 정무 감각도 있고 할 말은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하나가요. 윤 대통령께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도 언론인이다라는 경력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설명을 브리핑 때 했습니다. 뭐 정 실장 경우 후배 언론인 여러분이 많이 도와달라 뭐 이런 발언도 했는데 또 이제 뭐 편집국장하고 일선 보도국장하고 간담회도 검토한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대언론 관계를 좀 재설정한다 이런 분위기 감지로 보면 되나요, 신조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언론은 사실 그동안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을 예. 대신해서 질문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대통령실이 대언론 관계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개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러니까 신임 실장이시죠.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대통령께 그 사탕 발린 소리를 하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대통령과 가깝고 본인이 대통령께 정치를 권유했다라고 밝힌 만큼 그 권유의 또 다른 말씀은 저는 대통령께도 쓴소리를 하겠다라고 읽혔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뭐 사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은 이 정진석 실장과의 그 연차가 좀 많이 나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 언론인 분들께 잘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굳이 하신 걸로 봐서는 앞으로는 대언론에 있어서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저는 그 이제 언론인 출신이다, 뭐 후배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달라 이런 이제 발언을 보면서 어떤 그 단어가 생각이 났냐면 표현이 네. 생각났냐면 이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의미에서의 뭐 우리가 남이가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또 언론인 출신이고 여러분들 선배가 하니까 좀 잘 봐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언론과의 관계제 설정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뭐 잘 봐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보면 이제 언론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약간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컨대 이제 뭐 좀 비판하는 언론인이라고 이제 순방 갈 때 뭐 비행기 안 태워준다든지 아니면 특정 언론사에 뭐 이렇게 단독을 흘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저는 이런 것부터 근절하고 시스템을 복원하는 게 우리가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후에 한 분 더 발표가 있었죠. 정무수석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김포을에서 2번 국회의원을 했었죠. 19대 20대인가요? 20대 21대인가요? 하여튼 그다음에 치킨 프랜차이즈 여기를 성공시킨 또 사업가 출신이고요. 무슨 치킨하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근데 낙선을 했고요. 당내에서는 뭐 김포 서울 편입 이 이슈를 또 주도했던 한 인물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까요? 박성민 비서관님. 지금 홍철호 전 의원의 정무수석 임명. 정무적 감각을 좀 더 올린다. 혹은 뭐 서울 김포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분도 김포에서 많이 하셨고 서울 수도권을 좀 의식한 것도 있나요?
어떤 그렇겠죠. 의미를 할까요? 아무래도 네. 이제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받아든 그 참패의 성적표 중에서 네네. 핵심적인 건 결국에 이제 수도권 그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사로잡지 못했다라는 냉정한 평가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무수석에는 좀 수도권 민심을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김포 그 서울 편입 이슈를 좀 주도하셨다고 하니까 예, 예. 저는 그게 수도권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지 못했던 좀 잘못된 카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실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것을 굉장히 띄웠지만 뭐 거기에 대한 호응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분이 이제 수도권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인사인가? 그리고 네네. 이분이 과연 그러니까 가감없이 전달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대통령과의 그런 소통 구조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쓴소리하면 화내고 이러면 그러니까 밑에 참모들이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면 갑자기 막 벌컥 화를 내시거나 또 대통령께서 격노하시거나 이러면 전하려던 민심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네. 대통령께서 이 뭐 비서실장이든 정무수석이든 쓴소리를 하셨을 때 그들의 극악 처방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선행되는 게 먼저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두 번 이렇게 기자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좀 뜯어볼 말이 또 있습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언급인데요. 초청을 했으니까 뭘 먼저 말하기 이전에 먼저 듣겠다. 이런 의지를 또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동수 대표님 지금 합의할 수 있는 의제, 네. 뭐 가령 민생 의제도 좋고요, 다른 의제도 좋고요.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야당이 총선 때도 약속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처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첨예한 어떤 정치적인 뭐 이념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전 충분히 어떤 대화와 조정의 여지, 태합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지금 야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만남이니까 민생 의제 위주로 좀 다루자라고는 이제 하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반면에는 뭐 영부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것들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지켜보면은 그래도 첫 이제 회담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좀 민생 문제들이 많이 좀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3649님 대통령이 오늘 두 번의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반갑습니다. 앞으로 소통에 더욱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십니다. 박선미 비서관님 한 가지 약간 그 장치적인 측면에서요. 오늘 원래 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이제 만남에 대한 뭐 회담, 뭐 일정, 뭐 내용들 그러니까 약간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 실무진분들 한호섭 수석하고 천준호 비서실장 만나기로 했었는데 일단 못 만났단 말이죠. 그렇죠. 뭐 대통령실에서 그 수석급 교체로 뭐 취소가 됐던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홍철호 수석에 대한 내정 때문에 좀 차질이 있었던 건지 그러면 뭐 오늘 취소된 일정은 앞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제 국무총리 인선이 좀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비서실장도 사실은 뭐 계속 하마평만 있고 인선이 안 되다가 오늘 갑자기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 생각은 이럴 거예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국무총리 인선은 뭐 조금 뒤에 하고 네. 일단 대통령실 체제 정비부터 빨리 하자. 이거 점점 길어지면 안 된다. 아마 이 생각이 있어서 빨리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회담에 대한 실무적인 조율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가 이게 어쨌든 대통령실 시간표에 맞춰서 무산이 된 거지 않습니까? 뭐 네네. 이제 신임 정무수석이 뭐 다시 하시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다 약속을 해놓고 조율을 하기로 이게 다 일정도 잡아보고 있고 얘기도 하던 중에 쉽게 보면 상대 실무자가 교체돼 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약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쾌해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방 취소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떤 이제 국민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뭐 만남이 취소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막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네. 이게 실무회담 자체가 무산됐다고 하니까. 저는 신임 정무수석이 빨리 이거를 바톤을 이어받으셔가지고 빨리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좀 뭐 의제를 너무 좁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와의 그동안 묵은 소통을 좀 하시려면 어쨌든 야당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최대한 막지 마시고 이제 의제에 되게 다양하게 그 포용의 폭을 좀 넓혀 주셔라. 그러니까 뭐 꼭 뭐 민생 정책만 얘기하자.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거였어도 조금 불쾌할 수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만 그러면 듣겠다는 거냐 이렇게 민주당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뭐 이번에
여러 가지를 좀 테이블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 만남에서 다음 만남까지도 약속되는 전향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테이블에서요, 두 분의 만남에서 특검 얘기도 의제로 다뤄질까요, 신조 대변인은? 저는 특검 얘기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죠. 예.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이야기를 할 거리가 아니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이 특검이라는 것은 국회 내 절차가 선행되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문제를 가서 대통령한테 특검 이야기를 꺼낸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국회 내 거야의 대표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예. 대통령과 맞먹겠다라는 자의식 과잉에 빠진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절차를 무시한 그러니까 일종의 의회 입법 폭소를 저지르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민생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상병 특검 뭐 이런 것들 민생과 연결 지으려면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정부와 야당이 협상을 하고 어떤 식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해 나갈지 그것을 먼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지 네. 특검 같은 정치적인 문제를 의제로 삼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의 그 순수성 그게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그러면 이 얘기는 어때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이걸 뭐 이렇고 저렇고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참 힘들 것 같다. 총리 얘기인데 두 분 만나면서 그럼 총리 후보에 대한 얘기는 오가기가 어렵나요? 아니면 의견을 꼭 들어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이제 의견을 듣는 거는 저는 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총리 한 명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게 예. 얼마 전에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이제 물망에 오른다 기사 났다가 한번 야당에서도 반발이 있고 또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났었잖아요. 대통령실은 검토한 적 없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여권에서 만족할 만한 인사는 야당이 동일하지 않을 거고 또 야당에서 그래도 인정할 만한 인사는 또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총리 문제는 좀 장기간 이렇게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로 예. 총리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후임을 못 정해가지고 한참을 또 계속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약간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2509님, 총리 인선만큼은 국민들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3570님, 자존심 싸움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민생 대책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가지인가요? 하는데 박성 비서관님 그 조금 더 실무적으로 네. 민생 관련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주장하지 않습니까? 1인당 25만 원씩 네.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 주자 이런 제안들. 근데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또 경제부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돈이 그렇게 하면 한 13조 정도 이상이 든다. 이 참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있고 또 물가에 끼칠 영향도 고려해서 조금 어렵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민생 얘기 나오면 이 얘기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건- 메인이죠, 예, 사실.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메인이고 아마 이제 민생 정책을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 대통령께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왜냐하면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약간 뭐 굉장히 강하게 좀 비판하셨잖아요. 뭐 포퓰리즘이나 뭐 마약 이렇게 운운하시면서 예,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좀 적대적인 발언을 하신 걸로 봤는데 전 대통령께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역대급 세수 펑크로 56조 펑크 났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총선 전에 민생 토론회 전국 돌면서 개최하셔서 네네. 그때 하겠다라고 쏟아낸 정책의 예산을 최소로 잡아도 45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부자 감세 기조 유지하면서 세수 펑크 낸 거는 민생이고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 얘기하는 거는 포퓰리즘이냐. 저는 이중잣대다 이렇게 보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 때 본인이 하셨던 말씀만 조금 돌아보시더라도 이게 결국 국민들께서 인식하시기에는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게 정부의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보실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시고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오늘 실무 조율이 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뭐 회동 방식도 뭐 점심으로 할지 뭐 저녁 먹으면서 할지 아니면 뭐 안 먹으면서 할지 아니면 한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지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오늘 아까 방송 직전쯤인가요? 그 두 번째 당선인 분들 총회 끝났던데 관심사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일단은 뭐 윤재욱 원내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직을 맡느냐,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이 뭐 관리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혁신 방안으로 가느냐.
그리고 또 원내대표 선출은 다음 달 3일에 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대체적인 분위기고 핵심 내용은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 방금 전까지도 이제 그 자리에 있다가 왔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 결론을 좀 보고 오려고 했는데 결론을 못 보고 왔습니다만은 이 핵심은 그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빠져 있는 그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근데 그것을 사실 당선인 분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네. 낙선하신 원외위원장 분들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윤재욱 대표가 말씀하신 핵심은 최대한 빠른 수습인 것 같습니다. 빠른 수습. 최대한 빠른 수습인데 예. 본인이 이제 지금 낙선자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윤재욱 대표도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인데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맡느냐라는 말씀을 들으셔서 그것을 수용해서 아마 비대위원장은 안 맡으신다고 본인도 안 맡으시는 안 걸로. 맡으시는 걸로 한 것 같고 네네. 새로운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들어오실 때 그 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좀 많습니다. 약간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는 쪽이 더 맞나요? 오늘은? 오늘은 제가 듣기로는 예. 오늘은 이제 관리형 비대위를 거친 다음에 예. 빠른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국민 앞에 내세운 다음에 저희들의 이제 혼란을 극복하자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낙선자 총회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고 있을 상황이 안 된다.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를 돌이켜보고 처절한 반성과 쇄신의 길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관리형인지 혁신형인지 그 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직 못 정한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으로는 이 관리형이 되었든 혁신형이 되었든 당내에서 분란이 있다. 예. 국민의힘 내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총선 패배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모습 그것을 보여드리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고 네. 하더라도 전당대회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당내의 투쟁입니다. 기본적으로 당내 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이 저희에게 아주 매선의 초리를 드셨는데 저희가 전당대회를 할 여력이 있느냐 저는 그 의견에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형 비대위일지 혁신형 비대위일지 언제 전당대회를 할지 빨리 수습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은 네. 어떤 생각이세요? 관리형 비대위라는 게 결국에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냥 지금 체제를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이 비대위이고 이게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영남권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 혁신형 비대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졌는지 그리고 그 어떤 이유들을 분석하고 한번 전반적인 쇄신을 도모하자. 이거 이제 원외 이제 분들이 이제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신데 네네. 저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관리형 비대위로 갈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외 분들이 이제 5월 넘어가면은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사실상 주목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네네. 또 지금 현직도 21대도 그렇지만 22대도 너무 이제 영남권 의원분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네. 이제 관리형 비대위로 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이 왜 패배했는지를 제대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원인을 어떤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을 또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단지 인물만 바꾸는 게 저는 국민의힘에게 큰 도움이 될까 약간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예. 박성 비서관님 짧게 요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네. 민주당에서 서영교 의원께서 며칠 전 저희 방송에서 원내대표 나갑니다 하셨는데 또 안 나갑니다 오늘 했어요. 여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경쟁하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좀 정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입김을 넣으신 건가요? 뭐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뭐 상황상 좀 나름대로 내부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에 너무 또 많은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면 그건 네. 그거대로 이제 당내가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여기에 이제 너도 나도 네네. 나가는 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김민석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네. 2파전으로 정리될 거다. 뭐 이파전으로.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약간 마음으로는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분위기 보고 지금은 내 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이런 예.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출사표를 던지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서서히 정체 구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월곡에서 홍은, 다시 홍제에서 성산까지 교통량이 늘어서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강대교에서 청담대교 그리고 잠실철교부터 구리시계 사이 정체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안양 쪽으로 성산대교 남단부터 신정교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다시 광명교에서 금천교 쪽으로도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송휴게소 부근부터 용담터널 사이 밀립니다. 이후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가 떨어지고요.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다부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터널 밖부터 서서히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1인당 GDP 아시아 1위, 국가 신용 등급 또 최고 등급을 받는 선진국, 국제금융지수 3위. 이 국가 경쟁력 지표가 세계 최상위급인 나라지만 또 잘 사는 북한, 또 사형제도가 있는 디즈니랜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면 매질을 하는 곳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 싱가포르인데요. 이렇게 명함이 공존하면서 50년 넘게 집권하면서 싱가포르를 쥐락펴락했던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 가문 통치가 다음 달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싱가포르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문화지리학자이기도 하신 경인교대 사회과 교육과 김이재 교수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옛날에 저 싱가포르 좀 계셨었죠? 네, 제가 한 20년 전에 네. 싱가포르 국립대 아시아 연구소에서 예. 이 막내 연구원으로 네.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직 활동도 하셨고요. 또 문화지리학자이기도 하시고요. 네. 일단 무려 51년에 걸친 네. 가문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네. 먼저 그 2004년부터 집권했던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다음 달에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는데 네. 뭐 선임 장관직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도 궁금합니다. 싱가포르는 예. 이 내각 책임제예요. 네네. 그래서 총리가 실권을 쥐고 있고 또 상징적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실권을 쥐고 있는 총리가 그동안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리콴유. 리콴유. 31년 통치하셨고요. 그다음에 약간 징검다리처럼 고초동 총리가 한 14년 하고 네네. 바로 그 아들이 예. 3대 총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이제 4대 총리를 그 아들로 하지는 않고 이 지금 로렌스 웡이라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싱가포르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 재무장관을 임명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물러나지 않아요. 이 고문이라는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선임 고문 있고요. 시니어 멘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 또 고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멘토. 멘토. 네, 멘토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고문도 이 두 가지 레벨이 있다. 하나는 이제 선임 장관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국정에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멘토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 어떤 그 고문이라든지 뭐 어떤 정치계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따라서 지금 이제 4대 총리가 취임을 하더라도 네. 이 선임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지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의 정치 체제가 뭐 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대 왕이 딱 옆방에 앉아 있어서 잠깐 이리 와보게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자, 리셴룽 총리의 아버지 리콴유 전 총리는 그 싱가포르에서 국부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또 좀 보니까 주로 이제 엄한 리더십을 좀 내세워서 사회 질서를 초기에 확립하는데 대표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네. 싱가포르의 건국 과정 그리고 리콴유 총리의 역할도 잠깐 요약해 주실까요? 일단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는 예.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식 제도도 뿌리 깊고 네네. 그래서 일단은 말레이 연방으로 독립을 했었는데 말레이시아가
이 싱가포르를 걷어찹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했고 당시 싱가포르는 사실 제주도보다도 적은 정말 서울시만한 섬이잖아요. 도시국가잖아요. 네, 근데 물도 사실 수입해야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말레이 연방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시험대에 놓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 건국을 했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어떤 생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온 국민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계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는 하지만 원래 말레이계 또 인도계 또 다양한 소수 민족들을 아울러서 이 하나의 싱가포르를 유지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사실 무리수도 두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 싱가포르를 잘 이끌어왔고 벌써 뭐 우리나라의 2배의 1인당 GNP예요. 보니까 7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국민들이 또 나름의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독특한 어떤 정치 또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작은 도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리콴유 아버지에 이어서 중간에 누구 거쳐서 장남인 리셴룽이 권력을 이어받으면서 20년 통치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싱가포르의 경제적 성과가 대단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인당 GDP, GNP도 상당하고요. 또 최근에는 홍콩을 대체할 금융 허브로도 주목받고 있어요. 네. 이 홍색 공흥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국 화교의 네트워크가 사실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이런 화교의 경제 네트워크에서 홍콩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되니까 이제 안전하게 자산을 유지하고 또 사업체를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찾는 그런 이들의 전체적인 움직임 속에서 가장 유력하게 선택받은 곳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군요. 이구공사님. 싱가포르 리콴유 가문 체제가 막을 내린다니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하시고요. 김 교수님께서는 문화 지리학자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로 혹은 뭐 지정학적으로 싱가포르의 성공 또 싱가포르의 특징 이런 거를 좀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여러분들 싱가포르에 가시면 래플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래플즈. 이게 스탠포드 래플즈라는 영국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19세기 초에 정말 작은 어촌에 불과한 이 싱가포르를 이제 무역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통치자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호텔 이름도 래플즈고 또 가장 좋은 학교 이름도 래플즈입니다. 근데 이 래플즈가 이 싱가포르를 딱 지도에서 봤을 때 위치가 기가 막히다. 이게 적도에 있는데 1년에 연중 이런 무역풍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때는 이제 그 도스로 움직이는 때니까 상당히 이 싱가포르이 유리한 입지라는 것을 간파를 합니다. 그리고 말라카 해협의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행세를 받기도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탠포드 래플즈라는 이 영국인이 지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싱가포르의 입지를 딱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리학자 입장에서는 지리적 상상력으로 시작된 나라가 되면 싱가포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덥습니다. 덥죠. 딱 적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면 더워요. 저도 출장 몇 번 갔는데 딱 내리자마자 헉 올라오잖아요. 근데 뜨거움이. 이러면 이제 일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정말 에어컨드 시티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열대 우림 기후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굉장히 시원한 추워요. 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싱가포르는 계급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에어컨이 나오는 데서 일하는 사람과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뭐 누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냄새로도 판명이 된다. 그 사람의 계급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는요. 철저한 계급사회고 이런 지리적인 그런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근을 주기도 하는 이제 그런 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리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관찰하기 좋은 나라 문화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싱가포르 하면 또 그 눈부신 경제 발전도 주목을 우리가 했지만 태형과 또 벌금의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저도 과거에 갔을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조심하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뭐 조용히 해야 되고 뭐 침 뱉지 말아야 되고 뭐 껌도 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던데
그래서 별명이 예. 파인 컴퍼니. 그러니까요. 파인 컴퍼니, 파인 컨트리 뭐 이렇게 해서 예. 여기는 회사다.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된다. 이 일상과 관련한 벌금이나 벌칙이 너무 많아요. 네네네. 뭘 어떤 게 있죠? 일단은 껌을 씹으면 절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두리안을 가져가면 안 된다 해서 아. 두리안도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데 먹지 못하게 네, 냄새. 또는 냄새 때문에 네. 뭐 그런 조건도 있고요. 네. 또 제가 20년 전에는요. 모여서 무슨 공연에서 일어서서 소리 지르고 박수 치는 것도 금지했을 정도로 굉장히 엄숙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네. 그거는 이제 다 없어진 것 없어졌고. 같고요. 그리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도 상당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창의적인 인재 중에 성적 소수자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정책도 또 폐지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예. 도박을 금지하는 나라였어요. 도박 금지. 예. 그런데 우리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도박이 중요하다. 네. 싱가포르에 그냥 하루 이틀만 있다 간다. 체류 기간을 늘리려면 도박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2005년부터 건립을 시작해서 2010년에 이 마리나 지역을 도박장으로 바꿨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하게 그런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이 싱가포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런 엄격한 규칙도 살짝 바꾸고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그 네. 매질을 하는 태형도 유명한데 네네. 이게 뭐 사랑의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사람이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더 이상 못 맞을 지경이면 네. 치료했다가 네. 다 나으면 또 때리고 맞습니다. 건강 체크를 하고 예. 태형을 가하거든요.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죠. 예외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미국 소년이 이제 그 규칙을 어겨서 태형을 네. 받게 됐는데 이제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대통령이 좀 잘 봐달라고 선처해달라고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 예. 그냥 6대에서 4대 정도로 좀 줄여주겠다. 뭐 그 정도가 아마 최대의 허용치였던 것 네, 같아요. 엄청 크고 굵은 거로 때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1937님 싱가포르에 여행 가서 바닥에 땅콩 껍질을 버리던 술집 생각납니다. 길에 못 버리게 해서 여기서 스트레스 풀게 하나 싶더라고요. 라는 문자 주십니다. 싱가포르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자동차 한 대를 가지려면 무슨 차를 사든 간에 등록비만 1억 넘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차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진짜 부자다. 뭐 그렇다던데요. 네, 그 유지비도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시내 갈 때마다 통행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 싱가포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과 네.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 간에 또 계급이 있는 또 계급. 그런 사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네. HDB라는 어떤 우리로 말하면 약간 주공 아파트 같은 그런 서민 아파트도 있는가 하면 뭐 거의 100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고급 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계급이 나눠져 있는 사회 그리고 엘리트와 또 일반 국민들의 또 격차도 굉장히 커서 실제로 뭐 1인당 GNP는 상당히 높지만 네. 또 서민들의 생활은 또 의외로 팍팍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싱가포르가 이렇게 사회 통제를 위해서 엄격한 법 제정을 하고 있는데 네. 배영수님도 제가 보기엔 독재 국가 같은데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어떤가요? 정치 체제에 불만은 없나요? 중국같이 미디어가 차단된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정치도 다 알 텐데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엄격한 법 제정을 했던 게 싱가포르가 역사나 아니면 또 민족 구성 이런 것과 네. 또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정교한 독재예요. 그 질서를 넘어선 자유는 없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네.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계가 있고 또 이제 말레이계 그리고 또 타밀계, 인도 또 기타 이 종족들이 있는데 그 균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네. 그래서 독재긴 하지만 그 각 민족 간의 어떤 견제와 또 뭐 배려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예를 들면 예. 싱가포르 돈을 보시면 네. 리카뉴가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오. 싱가포르 돈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말레이계 대통령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유수프 벤 이삭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대통령을 선임할 때 네. 말레이계라든지 인도 타밀계를 번갈아서 대통령으로 임명을 하는 등 나름 그 안에서의 어떤 견제와 균형은 한다.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거친다. 선거는 합니다. 네네. 예, 단지 그 선거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야당에게 약간 억압도 하고 예. 특히
특히 이제 언론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네.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언론 자유 지수에 있어서 136위예요. 136이요. 그거는 짐바브웨나 뭐 이런 어.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아니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네. 또 약간 경제적 지표도 최상위급이고 네. 어떻게 언론 자유도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근데 싱가포르 국립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을 때도 사실 학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문사회계 교수들이 굉장히 정부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조금 더 비판적인 논문은 거의 쓰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네. 아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반면 네. 난양공대 또는 뭐 MBA를 하는 예. 그런 경영대 이 실용주의 학문은 또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완벽한 언론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는 없지만 네. 어떤 실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시하는 가치가 지켜진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합의하고 또 동조한다.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정치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유지가 됐고 그동안 안정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네. 싱가포르 국민들이 이제 안전과 또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현실을 누리는 대신에 이런 정치적인 자유나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거는 그렇게 좀 밀어두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용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교육 환경인 게요. 네. 정말 싱가포르이 특이한 게 예. 그들의 수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 예. 그것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수능을 그 대학 입학 시험을 이렇게 평가해요. 네네. 그러니까 교육도 어떻게 보면 외국에 의존하는 아 거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방적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예. 굉장히 잘 사는 나라지만 그런 교육 체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그런 문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이렇게 외국에 의존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자국민에 대해서도 이렇게 완벽한 자유를 허용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신에 또 뭐, 흥미로워요. 예. 네. 대신에 또 반대로 뭐 부동산이랄지 취업이랄지 복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국민 우대 정책을 또 원칙으로 지키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은요 정말 외국 유학까지도 다 국비로. 완벽하게 예. 국비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교 때 레플즈 학교에서 레플즈 스쿨에서 공부를 잘한다. 예. 그러면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 국가에서 유학을 보내줍니다. 네네. 그리고 돌아와서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주는데 보통 공무원의 연봉이 우리 돈으로 한 5억에서 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한 엘리트 의식에 맞는 그런 네. 인재들은 어떻게 보면은 싱가포르처럼 좋은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서민들은 최소한의 생계와 일자리는 꼭 챙겨줍니다. 그리고 건강 또 보건에 있어서도 국민들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보말을 잘 들으면 내 삶이 고달프진 않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지역이 말레이시아나 예. 또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좀 국민 소득 수준도 좀 낮고 또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우리는 좋은 체제라는 것을 정말 비행기 타고 1시간 자카르타 가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변의 예, 국가들의 환경도 아마 싱가포르 사람들이 좀 자부심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인데 앞서 잠깐 네. 전망은 하셨지만은 네네. 리생룬 총리의 후임이 로런스 웡 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인데 네. 올해 52세고 미국 네. 유학파고 2년 전에 리 총리가 후계자로 점 찍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리생룬 총리가 선임 장관으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정치인이 싱가포르를 바꿀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미 2020년 예. 때 이제 총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야당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10석. 네, 10석. 네, 그러니까 10%가 넘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야당도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 또 이 내부적으로도 이 형제의 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형제난이요? 네. 일단 이 로렌스 왕이 지금 4대 총리가 되긴 했지만 예. 이제 5대 총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생룽의 아들이 예. 지금 37세인데 네네. 그가 아마 또 다른 차기 총리가 돼서 3대 세습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 싱가포르 내부에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조카를 비롯해서 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요. 네. 2000 예. 한국에서 예, 예. 이제 거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네.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 조카가 싱가포르이 아직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이제 법원이 이렇게 국민들을 길들이고 있다. 뭐 네네. 이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리셰누가.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1,5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겼습니다. 그걸 올렸다고요? 네, 올렸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 진짜 그 말을 실증하는 네네. 그런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한국 언론에는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싱가포르 사람이라면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적이지 않고 또 어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라는 것을 실증하는 사례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이 균열이 생기고 있다. 형제 간에 이게 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 그래서 그게 2017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이제 어떻게 이 4대 5대 총리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사실 누구나 플랫폼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싱가포르 정부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싱가포르이 앞으로 어떤 방식의 어떤 정치 체제의 변화를 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특히나 이렇게 모든 어떤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또 플랫폼 상에서 유통되는 이런 시대에는 더 전망하기가 좀 어렵겠다. 네, 그렇지 그런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지리학자인 경인교대 김이재 교수님과 싱가포르 정치적 변화와 전망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4살 서원이의 부모님은 모두 청각장애인입니다. 힘들게 얻은 아이지만 사랑스러운 옹알이도 듣지 못했고 서원이란 이름도 불러주지 못한 아빠와 엄마. 가정에서 받는 언어 자극이 부족한 탓에 서원이의 언어 능력은 겨우 20개월 정도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언어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서원이네. 몇 년 전 산업재해로 근로 능력을 잃은 아빠와 장애인 센터에서 일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 언어 치료 대신 아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눈빛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뿐인데요. 서원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엄마는 오늘도 미안함과 안쓰러움에 몰래 눈물을 닦습니다. 서원이가 아름다운 말들로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58분 날씨.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강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주의하시고요. 오늘 밤까지 전라권은 가끔 비가 오고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내일 차차 흐려지겠고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 오전부터는 강원 영동, 내일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비가 내려 이번 비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북은 모레 저녁까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이 5에서 40mm입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다가 금요일부터 주말 휴일 사흘간 서울이 26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약간씩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3도 분포,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24도, 대전 23, 세종, 광주 22, 대구, 부산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4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 강원과 경상권, 제주에 모레는 전국의 바람도 강해지겠고 당분간 동해안에, 내일부터는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까지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6도, 습도는 40%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3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더욱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 야권은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할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가량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산하 공론화위원회는 4차례에 걸친 수기 토론회 이후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가 가장 비싼 나라 1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가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지난번 매듭짓지 못한 차기 지도체제 구성과 또 당 쇄신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두 번째 총선 당선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냐, 또 전면적인 당 쇄신이 먼저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번에 부산 사하을에 당선되면서 여당 내 최다선 의원이 된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 모시고 여권 재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예, 일단 6선 고지 밟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당선이 되셨습니다만은 당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마냥 기분 좋은 표현만 하시기도 좀
어려우시겠어요. 또 특히나 당선 직후에는 4선 이상 중진들 모임에 먼저 가셨고 또 오늘 2차 당선인 총회도 갔다 오셨고 참 당내 중진으로서 책임감도 막중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2차 당선자 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 뭐 이 이야기가 오늘 주로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일 또 10시에 내일 또요. 예,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서 아마 회의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뒤에서도 말씀 나누겠지만은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는 뭐 안 맞는 게 맞겠다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고 대신에 이제 또 비대위원장 추천은 또 하는 게 맞겠다 또 본인이 말씀하셨고 뒤에서 좀 자세히 여쭤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우선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정진석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고 직접 밝히셨고. 뭐 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습니다마는 충청 출신 5선 의원이시고 또 언론인 출신으로 참 많은 역할들도 해 오셨는데 비서실장 참 관심 많았습니다. 이게 또 총리급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선 오늘 인선 먼저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좀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정진석 비서실장 방금 통화를 했거든요. 네네.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좀 많이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 5선을 역임하셨고 또 정무수석도 역임하셨고 그렇죠. 또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정무적 판단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분이다 이래 보고 있고요. 네. 가장 그 아쉬웠던 부분이 불통의 이미지가 강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마 이 이미지를 많이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선이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야권에서는 벌써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요. 친윤 핵심 인사로 이제 국정 전환과 협치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과거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신다면요. 사실은 뭐 정치인들 그렇게 따지면은 쓸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또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해 나가는 것이 또 정치고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 뭐 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분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분이라면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네네. 오늘 특히 비서실장을 대통령께서 직접 소개를 할 정도로 그렇죠.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행보에 비해서는 상당히 바뀐 그런 모습이고 그런 정성스러운 그런 모습 속에 저는 아마 크게 국정 기조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야당과도 잘 소통하겠다. 그것이 좀 담겨져 있고 이번에 비서실장이 아마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 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또 오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쪽으로 오는데 본인도 일부 기여를 역할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겠다 했는데 의원님 어떠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직언을 하기가 좀 수월한가요? 아니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거 가까운 게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자에 속한다. 좀 쓴소리도 좀 할 수도 있고 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또 무게감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그런 인물이고 또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눈에 띈 게요. 윤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짧게라도 했던 부분이 인상 깊더라고요. 1년 5개월 만에 또 기자들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은 거라고 하던데 오후에는 또 보셨겠지만 홍철호 정무수석 임명 브리핑에도 대통령께서 한 번 더 나오셨단 말이죠. 간단한 질의응답도 오후에도 받기도 하셨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질의응답 주고받는 모습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사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여론이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통령께서 소개한 부분 또 진작에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진작이라고 하시면 선거 전에. 선거 전에라도 좀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보이는 그런 그 국민들 여론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총선 패배 이후에 달라진 이런 모습 상당히 좀 보기 좋다 이를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보는 꾸준히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어떤가요? 같이 의정 활동도 하셨잖아요.
홍철우 그 정무수석 같은 경우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예. 이분은 기업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향을 보면은 중도 합리적인 그런 중도 합리적인 그런 보수 인사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꽉 막힌 분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좀 정무수석으로서 좀 기대할 만하고요. 그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정무수석이 여러 분 거쳐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별로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그랬나요? 사실은 예. 야당과의 소통, 특히 야당과의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서 좀 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은 상당히 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 수석 같은 경우에는 좀 거침이 없는 그런 행보를 하실 분이고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좀 정무적인 그런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훌륭하게 수행하실 분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임명된 홍철호 정무수석과 또 이재명 대표 측 비서실장 간의 그 만남 의제 조율 뭐 회동 뭐 날짜 뭐 형식 뭐 형태 이런 것들도 다 조율을 직접 하실 텐데 여기서도 정무적 감각이 10분 발휘가 될까요?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잘하실 거라 보고 아마도 좀 이게 서로 대화를 하려면은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상대방 말을 이해를 못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홍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야당과도 말이 통하는 몇 안 되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정치인 출신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담 의제도 의제지만요. 윤 대통령께서 오늘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는 어떤 얘기를 나눌 건가라고 기자가 이제 물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기 위해서 초청한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께서 또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합해 보면 스타일을 확 바꿔서 뭐 소통 행보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그 용산의 이미지가 불통의 이미지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당사자들은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보여주는 모습, 확 달라진 모습은 이게 소통이 되려면 불통의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경청을 하시겠다고 한 그 표현은 상당히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경청을 통해서 이제 소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이죠. 다수당의 당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소통의 첫 신호탄이다. 그래서 좀 자주 만나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논의하고 좀 생산적인 그런 주제들 또 그래서 또 합의 도출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만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오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임명 발표가 나긴 했지만은 그러면 총리는 또 그냥 임명한다고 내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를 또 거쳐야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께서 총리 인선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오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혹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자리에서 이 후임 총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인선을 할지 혹은 의원님께서도 그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총리 인선에 대해서 뭐 일부 들려오는 얘기에 보면은 이런 인물은 좀 적합하다는 것이 야권 내에서도 조금씩 돌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인물, 그러니까 야권에서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인물이 총리로 아마 선임되면 훨씬 더 그 소통과 협치가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야권에 또 덜 부담스러운 야권에서도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인정해 줄게 하는 인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들은 얘기도 있지만 구체적 이름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인물이 총리 후보로 내정이 되면 훨씬 더 부드러울 거고 이번 회담에서는 아마 거기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민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회담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부감 없는 총리 또 야권에서 조금 덜 부담스러운 사람 도는 얘기 말고 의원님은 이 사람이 참 괜찮다는 분 있으세요?
결국은 예. 우리가 인선을 하는 것은 순전히 인사권자의 몫이죠. 어떤, 예, 네네. 고유 권한입니다. 예,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최근에 언론에서는 좀 다소 과하지 않을까 과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좀 이렇게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좀 이걸 넘어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실 거라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러한 여론들을 잘 수렴해서 좋은 인물이 그 국무총리로 후보자로 저는 내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0419님, 조 의원님 서민 정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없는 사람 억울하게 당하는 일 없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합니다. 이렇게 문자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주로 이번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서는 민생 관련된 현안 의제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뭐 가령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 관련 뭐 특검법 얘기도 이 자리에서 의제로 다줄까 궁금하기도 한데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요. 앞서 그 15일인가요? 인터뷰에서는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하셨고요. 19일에는 공수처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도 해소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여야가 협의하는 게 좋겠다, 합의하는 게 좋겠다 하셨는데 약간 입장의 결이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사실은 예.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주요한 특검이 한 13번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중에서 12번은 여야가 그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 처리를 했습니다. 네. 한 번의 경우는 그 BK 그 이명박 대통령 네네. 그 사건입니까? BBK. BBK.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그걸 수용하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요즘은 사실상 합의죠. 해가지고 특검이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내용적으로 보면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예. 근데 지금의 다수당인 야당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런 특검은 저는 반대한다는 거지요. 그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예. 저는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동안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간행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또 하나가 저희들도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죠? 누가 하자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야당인 예.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공수처를 하자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했거든요. 공수처 설치를. 기억나시죠? 예. 우리는 정말 공수처 옥상옥이다.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걸 밀어붙인 세력들이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던 분들이 책임지는 말씀들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지켜보고 예. 그리고 경찰의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경찰의 수사 내용을 좀 지켜보고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이 부분을 특검으로 하는 것이 그게 좀 더 합리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합리적인 그런 분들도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하는 게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야당이 합의 정신을 깨트리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특검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클리어 해주셨습니다. 2081님, 조 의원님 육선 경제에 올라섰는데 당심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당부도 주십니다. 그러면요, 의원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요. 자신의 회동 제안도 윤 대통령이 받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게 원내 교섭 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건건이 다 만나자면은 그 야당 당수들을 다 만나야 되지요. 그런 부분이 약간 맞지 않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하나의 보관이 있습니다. 보관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를 다 만나는 거죠. 같이 뭐 예를 들어서 각 정당의 대표들, 비교섭 단체의 대표들도 같이 네. 한 자리에 교섭 단체 대표와 비교섭 단체 대표를 같이 한 자리에 만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사례들은 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건건이 만나기 시작하다 보면은 이것을 좀 뭐랄까요? 좀 약간의 좀 이게 정쟁화될 수도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아마 두 분은 상당히 좀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어떤 정파의 대표라고 정당의 대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수당의 대표가 좀 대신해서 만나고 또 거기에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뭐 같이 좀 이재명 대표와 좀 협의해서 또 좋은 의제를 갖다가 좀 제안하고 이런 것들도 좀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원내 교섭 단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아까 당심도 끌어올려 달라는 당부도 주셨는데 하여튼 오늘 오후에 두 번째 당선인 총회가 열렸고 한 5시 좀 전에 끝났어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직 안 맡겠다. 그다음에 다음 달 3일에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건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오늘은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비대위를 그럼 꾸리고 어떤 분이 비대위원장을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지금의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전당대회를 위한 그 실무형 관리형 비대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길어봤자 한 달 보름에서 2달 정도를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한 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무게감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향후에 오늘 의총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당선자분들 들께서는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 그러면은 빨리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더 우리가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윤재욱 현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게 좋겠다. 이게 오늘 그 의총에서의 그 결론이거든요. 총회에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중진회의에서 아마도 어떤 인물로 비대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이제 이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원장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당대회를 그러면 언제 치를 것인가. 그래서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는 속도감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치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조기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을 잡을 사람을 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당내 또 경쟁 때문에 출혈이 심해지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총선에서 연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안 되고 보수의 지금 실종이 나오는 상황에서 먼저 전당대회 하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지금의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되는 게 먼저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우려를 안 하셔도 좋은 게 오늘 그 총선 백서를 만들기로 그 오늘 그 총회에서도 다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총선백서 TF팀의 단장을 조정은 의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면밀하게 총선 패배의 원인 또 이유 또 앞으로 향후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 이것을 총선백서에서 이걸 진단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가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를 빨리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어떤 공통된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부 소수 의견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의견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은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 하는 것이 아마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꾸리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수도권 출신들을 꾸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이유가요. 총선을 이끌었던 분들이 특히나 지도부분들이 대부분 영남 출신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됐다.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좀 수도권 위주로 꾸려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또 그러시죠. 어려울 땐 영남에 와서 호소하고 손 벌리면서 또 끝나면 영남 탓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수도권 출신은 지도부는 수도권 출신이 좀 나와주는 게 좋나요? 아마 둘 다 맞을 수가 있고 둘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총선을 이끌었던 분이 거의 원톱 체제였잖아요. 그 누구였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분이 영남 출신입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또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또 그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했던 원희룡 의원 이분들이 다 서울 쪽에서 출마했던 분 아닌가요? 수도권 출신들이잖아요. 면밀히 따지면 수도권에서 정치인들이죠. 출마를 했던 분들이죠. 그럼 반은 일단 틀렸네요. 많이 틀린 거죠. 반은 맞다는 건 무슨 말이신가요? 반은 맞다는 것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당으로 혹시나 이렇게 축소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의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을 어떻게 제대로 쇄신하고 변화시켜서 제대로 된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러려면은 용산과도 정말 가감 없는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용산에 눈치만 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용산이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배포가 있는 그런 분이 저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따로 국밥처럼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서는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서 정부가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 당에서 보완하고 그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6선 최다선 당내에서 되셨는데 국회 부의장에 나서세요? 저는 기회가 주어지면 국회 부의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회도 보면은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잖아요. 사실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비행기로 치면 양날개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찌 됐는지 국회가 그런 양날개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정신을 좀 많이 좀 잃어버렸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 부의장이 된다면은 그 여당의 폭주도 막아내고 또 야당의 다수당의 폭주 행포를 막아내고 좀 정치다운 정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데 뭐 제가 좀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마지막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이번에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영남 지역의 지지가 있어서 어쨌든 가능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부산은 또 사흘 포함해서요. 18석 중에서 딱 한 석 빼고 다 탈환을 했거든요. 이번에 부산 민심이 여당에 결집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향후에 22대에서 이런 정치를 좀 하겠다. 그 포부도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18석 중에 17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2조 심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각 지역구별로 지역 일꾼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것이 많이 좀 유권자들한테 좀 이렇게 좀 소매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부산 발전을 위해서 지금의 야당 민주당보다 우리 여당 국민의힘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호소가 그 호소력 있게 아마 좀 많이 좀 들리고 또 보수의 또 막판에 결집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우리 그 전체적으로는 우리 당이 좀 힘들었지만 부산 경남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결국 국회의원은 일을 잘하는 사람,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당이 선거 캠페인을 벌일 때 어느 당을 심판하겠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를 좀 뽑아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지역 일꾼론. 또 더 크게 봐서는 여당으로서의 그 또 책임감 가지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서 야당 심판론을 주장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당권에 좀 쉬었다가 나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세요? 아니면 이번 당권에 도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세요?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꾸준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성장할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출마하셔도 크게 저는 무리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무리하지 않다는 말씀? 왜냐하면 결국은 뽑는 것은 유권자들이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내가 이번에 쉬어야겠다 하면 쉬시는 거고 내가 이번 나와야겠다 하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나와라 나오지 마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 역시도 어떤 그분의 어떤 영역을 좀 침범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 4구을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군자교회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좀 더 가서 수락 고가차도 지나서는 2차로에 사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동작대교 지나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퇴근길 평소 자주 막히는 길 중심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에서 청계터널, 그리고
그리고 산본에서 각각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에는 시흥 요금소에서 송내 그리고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은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길게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기흥 동탄에서 수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각각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 관련 소식이네요. 얼마 전에는 뭐 대규모 감원 소식이 들렸는데 네. 이번에는 전기차가 또 너무 안 팔려서 가격을 낮춘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있는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 낮아지면 좋죠. 네,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왜 안 내리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제 가격이나 결정된 나라가 네.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중국, 중동,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Y, 뭐 모델 S 이런 네. 주요 모델들 다 가격을 딱 2,000불씩. 그 유럽 같은 경우는 2,000유로 예.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가격을 왜 낮췄냐? 네. 결국에는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그리고 또 재고가 그만큼 많이 쌓였으니까 예. 이제 재고 털어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올해 1분기에 지금 이 테슬라를 전 세계 얼마나 팔았냐 네네. 이 판매량이 이제 집계가 돼서 나온 게 있는데 네. 작년 대비해서 8.5% 줄었어요. 8.5%가 네. 줄었다. 예. 근데 이렇게 줄어든 게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후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이제 위기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고 이렇게 안 팔리니까 지난해 뭐 주요 모델 가격을 이미 한번 낮춘 적이 있습니다. 네. 가격 인하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할인 막 저가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도 지금 일단 판매량을 끌어올리진 못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재고가 쌓이니까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뭐 수치 나온 것만 봤을 때 뭐 실적인들 좋겠습니까? 근데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이 아마 우리 시간으로 지금 수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적 기대감 자체가 지금 거의 찬물기 얹은 것처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일이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이 증권사들이 내놓은 전망치만 봤을 때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테슬라 주식 한 주가 얼마의 이익을 내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전망치가 0.5달러도 안 됩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 한 주에 150달러 지금 150달러 좀 밑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네. 150달러라고 치면 여기에 0.5달러 번다 한 주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이자주는 그냥 이 적금 상품의 예금 상품이라면 네네. 금리가 0.3%밖에 안 되는 굉장히 초저리 이렇게 안 팔리고 여러 상품인 가지로 거예요. 주가 상황까지 네. 이러면은 감원도 계속 이어지겠네요. 구조조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감원 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고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테슬라 직원 수가 14만 명 정도 되는데 10% 이상 지금 감원하겠다는 이제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뭐 창업 초기 멤버까지 나간다는 얘기 있고 뭐 이제 고위급 임원도 뭐 지금 2명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네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테슬라 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테슬라라는 어떤 회사의 문제가 있을지 아니면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요새 좀 안 좋은 건지 좀 궁금하네요. 엄밀히 말하면 일단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시장 침체에 빠진 게 사실이고요. 예. 우리나라도 좀 전기차 수출이 계속 쭉쭉쭉 오르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으로 지금 줄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시장이 정체 상태가 된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고금리. 고금리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 할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현금으로 100% 하긴 좀 부담이 네. 되는 금액이긴 근데 하죠. 금리가 비싸면 당연히 이 할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지금 사지 말고 좀 미뤄서 금리 좀 떨어졌을 때 사자. 이렇게 일단 소비를 좀 지연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그렇죠. 있습니다. 전기차 자체가 조금 동급에서도 비싼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럽 주요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각국이 막 이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 보조금 규모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제 기존에는 살 사람은 다 샀고 이제 새로운 수요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조금 보니까 너무 비싸네. 그리고 이제 뭐 사지 얼마 말아야겠다. 이상 넘어가는 차량은 보조금이 혜택을 못 받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렴한 자동차 위주로만 그렇죠.
이제 이 지원을 해주는 양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지난 12월에 거의 4분의 1 줄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런 와중에 더 시장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뭔가요? 이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저가 공세인데요. 이번에 뭐 거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던데. 네, 막 이게 이제 보통 전기차 하면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4천만 원, 5천만 원대 이상은 줘야 이제 살 수 있다. 전 더 봐요. 한 번 6, 7천 이렇게 네, 봤거든요. 6, 7천 대도 있죠. 그런데 중국 전기차들은요 2, 3천 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가격의 단위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저 성능도 꽤 괜찮대요. 물론 뭐 맞습니다. 조금 더 타봐야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판매로는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미국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나마 팔리는 것 여기도 이제 사실 시장의 정체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살 사람 다 산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서 팔려면 저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미 뭐 가장 저렴한 모델도 지금 4,400 정도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서 입지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중국 판매량을 좀 보면 지난 3월에 이제 중국 자동차 연석회의가 발표한 이제 판매량 수치가 좀 나와 있는데 지금 테슬라 최대 경쟁자로 부상한 곳이 비아디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전기버스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놀라운 건 내연기관 전기차 다 합쳐서 전체 완성차 판매 실적으로 봤을 때 1위에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기업이 1위 오른 것도 놀랍지만 전기차 파는 회사가 1위 올랐다는 거.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낸 건데 지금 점유율이 한 15.4%인데 같은 기간에 테슬라 점유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전기차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드니까 맞아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정확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차도 같이 만들고 하이브리드도 만드니까 전기차 안 팔리네. 그럼 하이브리드 더 많이 만들어야지. 내연기관차 더 많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시장 대응이 가능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IT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시장이 침체돼 있을 때는 신제품이라도 내서 이제 신차 효과라도 내야 되는데 그 트럭 하나 나왔잖아요. 사이버 트럭. 무쇠 가까운 트럭이라 해서 맞습니다. 최근에 오이 잘리는 것도 막 최근에 좀 리콜 사태 좀 빚으면서 좀 이것도 상당히 악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생산 속도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미국에서만 팔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차 효과도 거의 없다. 그래서 수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좀 늦나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전기차가 지금 뭐 침체를 겪고 있는 것 관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거 우리가 상당히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또 선도하고 있는 분야도 있는데 우리 기업에서도 좀 피해가 일부 있나요? 이 테슬라의 침체로 인해서? 네, 제가 아까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 국면에 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테슬라 한 곳만 이렇게 좀 실적 악화 흐름이 보이고 있는 거라면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뭐 폭스바겐, 뭐 포드, GM 이런 여러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다 하나같이 전기차 부문 투자를 좀 줄이고 있고요. 인력도 줄이고 있고 뭐 이제 신차 발표 시기도 좀 늦추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봐야 승산이 없는 상황인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 배터리 기업 중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인데 이게 미국 세액공제 혜택 제하면 사실상 적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 영업 적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두 회사 이미 지금 작년에 해외 사업장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봤을 땐 좀 직격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7367님 파고 파는 뉴스 코너 쉽게 해당 분야를 자세히 다뤄서 너무 좋습니다. 뉴스레터 K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오늘 서은영 큐레이터이기 때문에 더 쉽게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계곡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혜 관련 소식인데 이 사건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사건인데 이게 또 뭐 직접 살해, 뭐 간접 살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 어쨌든 무기징역이 확정된 상황인데 최근 법원에서 이은혜 그리고
고인이 된 남편의 혼인이 무효다. 네. 이런 판단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 사건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네.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시작된 사건이냐면 이제 이은혜 이제 이분과 이제 이 범죄자와 그리고 예. 이제 결혼을 한 윤모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하고 이 윤모 씨가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죽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게 2019년 6월인데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냐면 네네. 이 이은혜와 내연 관계인 조연수가 공모를 해서 수영도 못하는 이제 윤 씨를 계곡에 들어가게 했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1시간 넘게 이 구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 그해 10월에 이제 유족이 좀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제 경찰에게 제보를 했고 그러면서 네네. 이제 재수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그럼 이제 이은혜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지금은 이제 다 밝혀졌죠. 그러니까 8억 원대 이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었는데 네. 이제 남편을 죽게 함으로써 이제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사실 이제 보험사도 녹록지가 않죠. 이게 보험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지급을 계속해서 미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은혜가 이 보험사가 지금 아주 이 불법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 한 방송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보를 토대로 이 취재가 시작이 됐는데 예, 예. 이 방송의 PD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거 보니까 이건 보험 사기 문제가 아니라 이 범죄자의 이 범죄 사실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파봐야겠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냥 용의자죠. 근데 분명히 이거는 뭔가 미심쩍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 취재를 했고 그 보도가 나오면서 온 세상이 이 사건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모든 법정 판결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된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나온 판결은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남편 윤모 씨 유족이 이제 이 윤 씨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이 씨를 상대로 해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던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를 아예 무효화 시켜달라 이런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건데 예. 법원에서는 이 혼인은 무효라고 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법원 판결문을 보면 남편인 윤아무개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었고 이은혜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돼 있었다. 그래서 이 둘이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률상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이 둘은 실제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네네. 그러니까 이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이 판결 근거는 이제 결국 두 가지인데요. 우선 하나는 경제적으로 이 씨가 이제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그동안 뭐 지금 이 사건이 지금 2019년에 뭐 발생을 했고 지금 2020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계속 쏟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네네. 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은혜가 이 대기업 직원이었거든요. 심지어 윤 씨는. 네네. 근데 이 윤 씨를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다 보니까 윤 씨가 상당히 많은 빚을 지게 됐고 맞아요. 자신의 생활비 막 이런 것들을 모두 이은혜에게 이제 갖다 바치면서 결국에는 본인은 엄청난 생활고 정말 한 끼 식사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생활고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라고 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씨하고 윤 씨가 이제 2017년에 혼인 신고를 했지만 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뭐 상견례도 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결혼 뭐 생활을 네.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예. 그야말로 그냥 법적으로만 혼인 신고를 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봤을 도구로 때 이은혜가 이 맞습니다. 고인을 네. 사용하고 착취했다 이렇게 네.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고요. 예. 지금 법원에서 또 하나 판결 하나 이제 결부돼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나왔죠? 하나는 이제 윤 씨의 양자로 입양돼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네네. 이게 이은혜 딸입니다. 근데 이 이은혜 딸에 대해서 이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이 좀 제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혼인 관계가 무효가 된다면 네. 입양 관계 없이 무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럴 좀 수도 조심스럽게 좀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 소송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근무 제도가 지금 주 5일제로 전환된 거 올해로 20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지금 뭐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그룹의 변화가 일부 있다고 해요. 네. 삼성전자나 일부 삼성 계열사에서 시행하던 임원들 주 6일 근무제가 뭐 전 계열사로 확산하고 있다. 네. 이러던데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오늘 사장들이 주말에 출근하는 걸 보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네. 이런 말도 했던데 이런 결정 배경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봅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이 예.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네네. 이미 뉴스에 통해 많이 아시겠지만 삼고 현상에다가 대외 변수가 너무 많아졌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을 지탱하던 반도체 부분에서 좀 분위기가 다시 또 반전이 돼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주 6일에 대한 물론 뭐 임원진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주 6일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유연근무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최소 근무 시간 4시간. 이거를 이제 없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내가 총량만 근무 시간만 지켜주면 뭐 1시간 근무하든 2시간 근무는 상관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뭐 임원만이지만은 주 6일 근무제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많은 변화가 있구나. 지금 대외 변수가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임원들 주 6일 하면은 월, 화, 수, 목, 금금인 거예요. 그러면 또 왜 임원들 나오면 네.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또 나도 나가야 되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를 그러니까 직장생활 해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상사가 나오는데 그럼 상사는 뭐 혼자서 책 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포트해야 할 분도 필요하고 이거 내가 출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스러우실 텐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요 동반 출근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동원될 수 있다 보니까 야 부장급 이하는 절대 나오지 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장급 이하는 임원진이 아닌 사람은 이제는 당연히 주 6일 근무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장급 이상만 임원들만 나오도록 이제 지금 조치를 취한 상태죠. 혹시 뭐 내부 반응은 어떤지 좀 들리는 얘기가 있나요? 제 친구들도 이제 삼성전자 있다 보니까 뭐 보면은요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망했는지 몰라도 뾰족하게 뭐 당연한 느낌 뭐 이런 뉘앙스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분위기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해왔던 건데 이걸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더 당황스럽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사실 임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주 52시간제 이제는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63조 시행령 34조에 이제 따르면요 관리 감독하는 이런 임원급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이제 근로자가 아니죠.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뭐 휴일 규정도 없고 그래서 뭐 원래부터가 뭐 주말에 나왔는데 일하러 뭐 이게 새삼스럽게 또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 좀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도 이제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삼성의 어떤 임원들 위주로 주 6일제가 시행되고 확산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뭐 다른 분석도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건 잠깐 하나만요. 삼성이 지금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이번 이런 주 6일제 확산되는 거 보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좀 삼성이 위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갈 만큼의 상황인 건가요? 어렵죠. 2023년도에 반도체가 정말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의 기준만 본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만요. 일단 15조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말이 15조 원이지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안 팔리면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이제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다 보니까
보니까 그러면 이런 DS 부분에서 흔들린다라고 보면 다른 뭐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스플레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만 부분 전장 부분이죠. 뭐 가전 부분이지 그렇죠. 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비상경영 체계다라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경쟁 기업이 너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경쟁 기업 대만입니다. TSMC. 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에 따르면은 10년 사이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82% 급감했을 때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 급증했다는 조사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쟁 업체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고 무엇보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변수가 너무 지금 변동성이 심합니다. 네네. 아시겠지만 전쟁 또 일어났죠. 특히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변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한치의 앞을 사실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예, 경영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준비를 하자 이런 마인드로 아마 지금 진행되지 않고 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뭐 그 내부에 계신 분들 뭐 그렇게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되레 다른 기업들이 네. 삼성의 변화를 보면서 네. 우리도 주 6일제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나 네.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되고 있어요. 되고 왜냐하면 있어요? 예. 이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리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규 직원도 뽑을 때도 네. 삼성전자의 돌파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예. 코로나 때에 예. 다른 기업들 다 문 닫았거든요. 신규 채용. 근데 삼성전자만 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속을 지켜준 거죠. 신규 고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리더급이야. 먼저 채용도 그렇고요. 고용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뭐 경영 공시도 가장 먼저 합니다.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먼저 이제 나가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주 임원진에 대해서 주 6일째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기업의 영향을 충분히 주고도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미 다른 기업들도 비상경영 체계입니다. 물론 뭐 외형적으로 보면 주 6일제처럼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뭐 다른 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임원진도 출근하고 있고요. 뭐 표면상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치는 영향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뭐 우리도 가끔 연휴가 아니라 그 평일에 쉬는 날이 수요일이나 이렇게 딱 껴버리면은 되게 좋다 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계에서는 지금 뭐 주 4일제 이 도입이나 실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성의 이 임원들에 대한 주 6일제 시행은 역행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우려도 있어요. 또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정신력에 대한 무장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다 아실 겁니다. 아마 하루 더 나온다고 뭐 일을 뭐 엄청나게 많이 그쵸.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정신력 무장인데 아마 기억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장면. 그 뭐냐면 95년도였습니다. 애니콜 신화가 탄생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품질적인 부분에서 애니콜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회장이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불량 제품 15만 개를 한 곳에 모아놓고 구미공장에다가 화형식을 해요. 그때 이제는 현수막이 뒤에 딱 멋있게 걸리는데 현수막에 뭐라 써져 있냐면 품질은 나의 인격요 자존심. 그러니까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부실률이 그렇게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력 강화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사실 뭐 임원진이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온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신력 무장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제스처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임원진이 나온다. 그 임직원들은 사실 거기서 이제 사실 노심초사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인드의 부분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이런 경영진의 어떤 철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을 미치는 바는 그만큼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만큼 대외 환경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직원 대상으로는 주 4일제 좀 부분적으로 도입한 시범 적용한 기업도 있지 않나요? 있죠. 뭐 삼성전자도 그동안 그래왔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SK그룹, 뭐 LG 마찬가지입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1 위에 금요일에 이제는 휴일하는 이런 주 4일 근무제를 이제 도입을 했었고요. 해피 프라이데이 유명하죠. 이것을 통해서 경영진 아니면 임직원들의 복지를 높이는데 지금 하고 있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야. 지난 1월부터였습니다. 근무직원 1만 명 대상으로 해서요. 이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기업들은 지금 주 4일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임직원들 대상으로 주 6일제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또 임원들 나오시는데 물론 아까 부장 이하는 안 나온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 때 총선 때도 네. 이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거 이게 네.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야당에서 이거를 이제 총선 공약으로 했는데 실제 젊은 친구들한테 서베이를 돌렸더니 예. 최애 공약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공약 마음에 든다 이런 예가 나올 정도로 예.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뭐 근로자에 대한 되게 그 뭐랄까요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풍자도 많더라고요. 반대한 3명 누구야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 4일 근무제를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노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히려 근무 시간을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 4일제 근무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 그러면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근무 시간을 줄인다라고 봤을 때 같이 나오는 게 생산성이거든요. 예. 그러면 근무 시간을 줄이면 총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만큼 요약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증가시킬까에 대한 고민들, 이런 고민들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생산성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근무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는 평상시가 주 6일 근무였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5일을 일하든 4일을 일하든 간에 일단 생산성만 높아진다 그러면 뭐 충분히 뭐 4일을 하든 5일을 하든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예, 있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그 미국의 네. 또 IT 산업의 중심지 중에 하나 뭐 실리콘밸리 네. 이런 곳들은 근무 환경이 어떤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미국을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풀이하다. 풀이에요. 근데 해고도 풀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일도 풀이하지만은 사실 근무 시간도 풀이하지만 해고도 언제든지 풀이하다라는 거죠. 아, 실적이 안 나오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 우선주의다 보니까 당신 이만큼 실적 낼 수 있으면 네. 이만큼만 일해. 맞습니다. 다만 그게 안 되면 더 일하든가.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풀이해요. 정말로 뭐 일하는 것도 풀이한데 그만큼 실적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 3M 기업인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는 이제는 워크 유어 웨이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근무하는 거예요. 근무 방식도 선택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코로나19 때 처음 해봤거든요. 네. 그때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은 비대면 근무도 했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생산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가고 있는 거예요. 3M 같은 끝났는데도 끝났는 그다음에 특히 이제 3M 같은 경우는 15% 룰이 있거든요. 예. 자기 일과 시간의 15% 아니면 내가 일하는 거의 15%는 다른 일을 해라 이거예요. 창의적인 일을 해라. 예. 이게 이제는 서양에 있는 근무 시스템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런 거죠. 제조업에 맞는 근무 시간을 늘린다. 사실 근무 시간을 늘린다는 거는 제조업 마인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은 아시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그만큼 내 노동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는 구조가 제조업 분야인데, 근데 이제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회의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랑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뭐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력 부장의 하나의 일종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삼성의 임원들 위주에 대한 이번 결정이 과연 이 위기의 타겟책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438님 오랜만에 외식하러 나왔는데 가게 안에서 뉴스레터 K가 흘러나와서 반갑네요. 크게 볼륨 좀 켜달라고 말씀드리고 맛있게 저녁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아주 소중한 문자네요. 0444님 팔순 부모님 조카들과 백숙집에서 식사하다가 청취율 전화 받았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친인척들에게도 홍보 완료는 뉴스레터 K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두 차례 기자들에게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임명을 직접 소개했는데요. 소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총리 내정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 이 노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들으면서 뉴스레터 K 마무리하겠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